오늘은 이제 4대 요소 명상 수행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요. 여러분의 인내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집중과 인내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요, 오늘요. 오늘 우리는 4대 요소 명상수행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옥에서 우리는 사마타 수행을 아나파나 사선정까지 그리고 10가지 가시나로 8선정까지 실제로는 이제 19가지 가시나로 8선정까지고 이제 한 가지 가시나 학원 가시나는 4선정까지입니다. 사범주, 고귀한 몸, 메타, 까루나, 무디타, 우페카 명상수행 그리고 붓다누사티, 부처님의 특성을 숙고하는 수행, 혐오감 수행, 그리고 마라누사티, 죽음에 대해서 숙고하는 수행을 가르친 다음 그 다음에 4대 요소 명상수행법을 가르칩니다. 무엇이 삼매 수행의 이익일까요? 위수리마카 청정도론에서 5가지 이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아라한들은 때때로 한 종류의 선정에 들어서 머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하루 종일 머물고 싶어서 한 종류의 선정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현생의 지금 여기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선정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윗바사나 수행의 토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윗바사나를 최고의 상태, 아라한과 성취까지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은 윗바사나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지복의 머금을 위해서 선정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익입니다. 삼매수행의 두 번째 이익은 윗바사나 니산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윗바사나를 수행하길 원한다면 높은 선정을 토대로 해서 윗바사나를 수행하면 그의 윗바사나 지혜는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예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중된 마음은 강력한 마음을 만들 수 있고 궁극의 물질과 정신을 통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중된 마음과 지혜의 빛 없이 윗바사나를 수행한다면 그들의 윗바사나 수행은 그냥 피상적일 뿐 진짜 윗바사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개 삼매에 기반해서 윗바사나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숫다 윗바사나 야니카라고 하는 순수 윗바사나로 아라한이 되신 분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반드시 4대 요소 수행을 했어야만 합니다. 4대 요소 명상 수행법도 근접 3매 단계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윗바사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원하면 그런 종류의 3매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3매는 윗바사나 통찰지 수행을 위해서 닫기도 합니다. 3매 수행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높은 신통력, 초월지를 개발하기 위해 3매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들은 아주 멀리 있는 대상을 분명하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가깝든 혹은 멀리 있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신통력을 얻고자 수행을 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신통력, 초월지를 얻고자 하면 10가지 가시나를 8선정까지 수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 10가지 가시나를 이용해서 8선정까지 수행하면 특히 땅 가시나에서부터 흰색 가시나까지 8가지 가시나로 각각 8선정까지 14가지 방법으로 수행해야만 그들은 초월지, 신통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도
100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선정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1000명의 선정을 성취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마도 초월지, 신통지를 얻기 위해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이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익은 어떤 사람은 죽은 뒤에 범천 세계에 태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범천의 생애의 이익입니다. 만약 그들이 죽은 뒤에 범천 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면 선정 중에 하나에 정통해야 합니다. 선정 중에 하나의 뜻은 그들의 바람에 따라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아마도 범천 사함바띠를 아실 것입니다. 범천 사함바띠는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다음에 부처님께 다가가서 이 세상을 위해 법을 설해줄 것을 간청한 범천입니다. 이 범천은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까사빠 부처님 시대에 그는 사하가라는 비쿠였습니다. 그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완전히 수행했고 아나함과를 성취했습니다. 그는 초선정을 선택해서 정통했습니다. 여기서 정통의 의미는 언제라도 선정에 들고 싶으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재빨리 선정에 들 수 있도록 완전하게 수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4가지 이띠바다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찬다, 강한 의욕과 위리야, 노력, 찢다, 강력한 마음, 위맘사, 지혜. 이 4가지를 이띠바다라고 합니다. 이띠바다는 어떤 것이든 성취함을 의미합니다. 이 이띠바다로 그는 초선정에 정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나함으로써 그는 8선정 중 어떤 선정이라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선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했고 그래서 죽은 뒤에 초선정에 해당하는 범천으로 재생했습니다. 또 한 명의 유명한 까사빠 부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띠까라였습니다. 가띠까라는 제가 제자를 말합니다. 그도 아나함이었습니다. 그도 사마타 윗바사나를 완전히 수행했고 8선정까지 닦았습니다. 그는 4선정에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뒤에 숫다와사 세계, 특별히 순수 세계인 최상인 아그니타 세계에 재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람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아나함들은 죽은 뒤에 순수 세계인 숫다와사에 재생합니다. 그 세계에는 2가지 종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아나함과 아라한, 이 2 종류만 있습니다. 그곳에는 뿌뚜자나 중생도 없고 소따빠나 수다원, 사카다가미, 사다함도 없습니다. 오직 이 2 종류의 존재만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이 세상에 부처님이 많이 없으면 아주 오랫동안 몇 급 동안 부처님이 출현하지 않으면 그 세계에 머물 존재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이 텅 빌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에 의해 어떤 세계이든 그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정을 성취하면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정이든 선택해서 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인간 세계에 재생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매우 더럽습니다. 매우 좁습니다. 많은 고통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도 또한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천상 세계는 감각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왼쪽에 500명의 천녀들과 오른쪽에 500명의 천녀들. 명상 수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세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감각적인 쾌락을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어떤 세계에 존재해야 한다면 범천의 세계가 더 좋습니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결혼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맞습니까? 이 대목에서 파악사들께서 웃어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이도 없고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롭게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부처님께서 이시바타나 녹야원에서 담마짜까빠와타나 초전법륜경을 설하실 때 18코띠 크로우라고 하는 범천들이 소따빠디 수다원이 되었습니다. 18코띠는 아마 이제 이 1크로우가 1000만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1억 8천만 아마 이제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은 이제 그 1000만 명이에요. 그래서 1억 8천만 명의 범천들이 소따빠디 수다원이 되었습니다. 초전법륜경을 설하실 때 그들은 이미 범천 세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숫다와사를 방문했습니다. 숫다와사를 이 비쿠의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정거천이라고 아마 한자로 번역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긴 윤회 동안 그곳에는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가보지 못했을까요? 그 세계는 오직 아나함과 아라함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바라미를 쌓고 있을 때는 그저 범부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깨달음을 얻으신 뒤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많은 범천들이 부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때 저는 이빠시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반때 저는 시키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등등 7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곳에 가게 되면 그들과 어떤 담마든 어떤 법이든 어떤 수행이든 사마타와 이빠사나에 관해서 완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좋습니다. 과거에 7 부처님의 그 제자들 다 만나서 7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범천세계에 간다면요. 특히 그 숫다와사.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어떤 수행자들은 죽은 뒤에 범천세계에 가기 위해서 선정수행을 합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의 이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이 선정을 죽음의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종전에 이 선정이 쇠락하게 되면 범천세계에 가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처남인 데오와다타처럼 그는 8선정과 세간의 오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상가를 분열시킨 무거운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각오로 그의 선정과 오신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초월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선정과 신통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까지 선정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 선정은 어떤 결과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의 범천세계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면 여러분 선정을 죽음의 순간까지 유지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나의 뜻은 범천의 삶은 매우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니바나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라함가를 얻지 못했기에 새로운 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면 범천의 삶이 가장 낫습니다. 또 다른 삼매를 수행하는 이익은 니로다 니산사입니다. 니로다 니산사 뜻은 어떤 아나가미와 아라한들은 때때로 니로다 사마파티를 수행하고 싶어합니다. 니로다 사마파티는 일시적으로 마음과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완전히 정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지혜의 기능은 매우 예리합니다. 사따따 위하리 이 뜻은 영원한 머뭅입니다. 그들은 항상 오온과 12처, 18개 그리고 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리야 그들은 항상 모든 정신과 물질, 연기의 요소를 안과 밖으로 아니짜, 두카, 아나따로 봅니다. 매일, 매달, 매년 파리니빠나라고 하는 완전한 소멸을 이루기 전에 그들은 항상 이것을 봅니다. 이것을 그들의 사따따 위와라 영원한 거주처라고 합니다. 때로는 만약 그들이 어떤 법을 말하고자 할 때 그때만 그들은 관습적인 진리를 대상으로 취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 사람은 남자다, 이 사람은 여자다, 이 사람은 위사카이고 이 사람은 아나타 핀디카이다 등등으로 봅니다. 그때 그들은 법문을 합니다.
법문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거주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은 항상 궁극의 정신과 물질에 대해서 안과 밖으로 아니짜, 두카, 아나타로 봅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들이 이와 같이 보게 되면 때때로 그들은 닛바나를 대상으로 삼아 아라한 과생매에 들어갑니다. 때로는 그들은 이 아라한 과생매를 들고 싶어 하지 않고 그들은 일시적인 마음과 마음에서 생긴 물질의 정지 상태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니로다 사마파티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니로다 사마파티에 들어갈 때 그들은 먼저 10개의 가시나와 8선정을 이미 수행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먼저 예를 들어 하나의 가시나를 대상으로 삼아서 초선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출정에서 선정 요소를 아니짜, 두카, 아나타로 판주합니다. 그리고 이 선정에 들어간 다음 출정에서 선정 요소를 다시 아니짜, 두카, 아나타로 판주합니다. 이런 식으로 윈냐난자 야다나, 식무 변처정 선정까지 수행해야만 합니다. 식무 변처정에서 출정한 다음 무술 처정에 들어가서 다시 출정한 다음 4가지 아디타나, 강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7일 혹은 며칠 안에 자신이 파리니빠나, 즉 최종의 소멸을 얻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파리니빠나 단계 전에 그들은 자신의 주의를 고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7일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약 상가가 자신을 보기를 원하면 그때 니로다 사마파티에서 출정하겠다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자신을 보기를 원하면 언제라도 니로다 사마파티 상태에서 출정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그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니로다 사마파티 상태에 있는 동안 그가 머물고 있는 빌딩, 즉 거주처 혹은 꾸띠에 어떤 위험이나 해가 없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산불이 난다면 그 산불은 그의 꾸띠를 비켜갈 것입니다. 그의 꾸띠는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산불이 그의 몸과 옷을 제외하고 주변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강한 결정을 하게 되면 그의 빌딩은 어떤 불로도 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4가지 종류의 결정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네와산냐, 나산냐 선정, 즉 비상, 비비상 처정 사마파티에 들어가야 합니다. 금방 정지 상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이 정지 상태에 머물 때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어떤 해도 끼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해를 끼치려고 해도 그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어떤 사람들은 선정을 수행합니다. 이것들이 선정 수행을 하는 5가지 이익입니다. 이제 우리는 4대 요소 명상 수행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번 자선시마다 여러분은 어떤 한 종류의 선정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이미 여러 종류의 선정을 수행했습니다. 여러 선정 중에 어떤 선정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그 선정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흰색 가시나 선정을 좋아한다면 매 자선시마다 윗바사나나 4대 요소 명상을 수행하기 전에 흰색 가시나를 4선정까지 수행하십시오. 매 자선시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빠다까 선정이라고 합니다. 빠다까 뜻은 빠다, 발입니다. 그래서 선정의 발, 윗바사나의 발의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빠다까 선정이라고 합니다. 이 선정에 기반해서 윗바사나를 수행한다면 여러분의 윗바사나는 매우 예리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선정은 아주 강력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4선정도 매우 높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바람에 따라 다른 선정으로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 선정은 매우 강력합니다. 높고 깊은 선정입니다.
이 기쁜 선정으로 만약 4대 요소에 주의를 기울이면 여러분은 4대 요소를 매우 빨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심자에게 우리는 하나씩 가르칩니다.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입니다. 땅의 요소에는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의 6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물의 요소에는 흐름과 응집의 2 특성이 있습니다. 불의 요소에는 뜨거움과 차가움의 2 특성이 있습니다. 바람의 요소에는 지탱의 특성과 밈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 특성을 여러분은 반드시 식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식별해야 할까요? 첫째로 여러분은 예를 들면 아나빠나 사선정이나 흰색가시나 사선정을 먼저 수행합니다. 사선정에서 출정해서 여러분은 식별해야 하는데 우리는 초심자에게 밈을 먼저 가르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밈, 숨을 내쉴 때 밈으로 여러분의 머리 중앙에 주의를 기울이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밈의 특성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손을 이와 같이 한다면 마음속으로 손의 주의를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누르고 있는 동안 밈의 특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숨을 들이쉴 때 밈, 숨을 내쉴 때 밈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밈의 특성을 본다면 여러분은 이 밈의 상태에만 집중을 하십시오. 밈이라고 하는 역할의 특성만을 집중하십시오. 이 밈의 특성에 수분 정도 집중을 하십시오. 그러면 밈의 특성이 매우 선명하고 분명할 것입니다. 그때 머리 안에서 머리와 바깥으로 여러분의 주의를 천천히 옮기면 이 밈의 특성을 전체 머리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에서 밈의 특성을 보게 되면 다음은 근처로부터 전체 몸, 발끝까지 밈의 특성을 보십시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거듭해서 밈의 특성을 만족할 때까지 보십시오. 그런 다음 다른 특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성을 추가하기 전에 나는 여러분께 가르치고자 합니다. 여기서 모든 몸의 움직임에서 밈의 특성을 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기서 굽히면서 밈, 펼치면서 밈, 여기서 밈, 밈. 모든 몸의 움직임의 순간에는 밈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동안, 발을 땅에 놓는 동안에도 밈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도 밈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몸의 움직임의 순간에서 밈의 특성을 보도록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밈의 특성을 완전하게 볼 수 있다면 단단함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단단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접촉하는 어느 곳이든 모든 곳에 단단함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2 이빨을 부딪혀 보십시오. 여러분은 단단함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단단함이 몸 전체로 퍼지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면 혹은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은 밈과 단단함 2개를 동시에 식별하도록 하십시오. 밈, 단단함, 밈, 단단함. 밈은 이미 몸 전체적으로 식별하기에 쉬울 것이고 밈이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때 단단함도 함께 몸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몸 전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밈과 단단함을 몸 전체에서 식별할 수 있다면 모든 몸의 동작에서 밈, 단단함, 밈, 단단함으로 식별하십시오. 이와 같이 거듭해서 수행하고 그 다음에는 거침을 식별하십시오. 거침은 여기 여러분의 거친 피부를 보십시오. 그곳을 문지르면 거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빨을 혀로 밀어서 문지르면 거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역으로부터 거침을 식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수행자들은 만약 그들이 밈과 단단함을 거듭해서 식별하면 마치 벌레가 피부를 기어가는 것처럼 거침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여러분의 마음에 분명해질 것입니다. 밈, 단단함, 거침 3가지를
모든 몸의 동작에서 함께 식별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수행하면 미임의 특성을 보게 되면 단단함과 거침의 특성도 함께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통찰지가 점점 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거움입니다.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이 미임, 단단함, 거침을 식별할 때 무거움의 특성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곳을 누르십시오. 이곳은 이제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여러분의 어디 신체 어느 곳이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몸의 동작에서 미임, 단단함, 거침, 무거움 네 가지를 함께 식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탱입니다. 지탱은 바람의 요소의 특성입니다. 만약 단단함과 함께 지탱을 식별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매우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지탱을 나중에 가르칩니다. 무엇이 지탱일까요? 예를 들어서 복도가 거의 다 쓰러져 갑니다. 그때 다른 지탱하는 것이 있다면 안정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몸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 처져 있는 것처럼요. 축 처져 있는 상태요. 그래서 분명하지 않다면 몸을 기울여 보십시오. 몸을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지탱을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 지탱이 없다면 여러분은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탱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몸의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탱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의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탱이 선명하지 않으면 단단함과 지탱을 식별하십시오. 그래서 미임, 단단함, 거침, 무거움, 지탱 모두 5가지입니다. 모든 몸의 동작에서 이 5가지를 하나씩 식별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해서 식별하면 거의 동시에 모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드러움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아랫입술 안쪽을 긴장을 풀고 혀를 대면 부드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 영역으로부터 부드러움으로 식별하면 서서히 여러분의 집중력이 좋아지면서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부드러움이 매우 선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역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뼈도 부드럽지만 살처럼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수행자들은 몸 전체에서 부드러움을 식별할 때 이 부드러움은 그들에게 매우 선명합니다. 그들의 몸은 이렇게 아마도 축 처집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움의 특성 때문에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드러움이 나타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른 하나는 매끄러움입니다. 온몸이 전체적으로 부드러울 때 그때 여러분의 주의를 매끄러움으로 전환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이 수행할까요? 여러분의 아랫입술 안쪽에 혀를 대고 침과 함께 문지르면 매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움과 함께 매끄러움에 주의를 기울이면 둘이 함께 몸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드러움과 매끄러움이 나타나면 가벼움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그룹입니다.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은 하나의 그룹이고 단단함, 거침, 무거움이 하나의 그룹입니다. 이들 6가지는 땅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움과 매끄러움은 분명한데 가벼움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거움이라는 반대의 특성을 식별하십시오. 전체 몸이 무거워졌을 때 이렇게 하시면 손가락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내리면 그때 여러분은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부터 몸 전체적으로 가벼움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모두 합해서 8가지 특성입니다. 미임, 단단함, 거침, 무거움, 지탱,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모두 8가지입니다. 모든 몸의 동작에서 이 8가지를 거듭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만족하면 다른 2개는 매우 쉽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입니다. 모든 곳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따뜻함을 뜨거움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손을 피부에 닿게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적으로 이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 다음은 차가움입니다. 여기 코끝에서 들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들숨은 차갑습니다. 이 영역에서부터 몸 전체적으로 차가움의 특성을 식별하십시오. 그래서 열, 뜨거움과 차가움은 불의 요소입니다. 지탱과 밈은 바람의 요소입니다.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은 땅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모두 10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시리즈 특성을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십시오. 이 시리즈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은 10가지를 순서대로 반복적으로 이제 식별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수행하면 다른 특성인 응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응집은 여러분이 주먹을 쥐게 되면 조임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응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밈과 단단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식별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몸 전체에 걸쳐서 응집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흐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30 이상을 식별하는 수행을 했다면 이것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피를 식별했기 때문입니다. 피의 순환, 이것이 흐름입니다. 특별히 몸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피의 순환을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의 관습적인 진리에 따르면 이것을 빨리어로는 사쌈바라고 합니다. 초심자들은 깔라바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깔라바를 보기 전에 그들은 일반적인 그룹으로 식별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그룹으로 사쌈바라, 아뽀는 혼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4대 요소와 함께 일어납니다. 아뽀는 이제 그 물입니다. 물의 특성이요. 같은 방식으로 땅의 요소도 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안에 있는 다른 요소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4대 요소를 그룹으로 식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식별할 때 이것들이 함께 일어나지만 식별할 때는 특성들 하나씩 구분해서 식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특성들을 식별하는 동안 그것들은 진짜 특성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굳게 결합됨이라고 하는 견고함을 부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궁극적인 물질을 빨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궁극적인 물질을 보기 전에 여러분은 이 방식으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사쌈바라 빠따이, 사쌈바라 아포, 사쌈바라 떼조, 사쌈바라 아요라고 합니다. 그들의 결합과 함께 또는 그들의 부수들과 함께 수행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2개의 특성들을 함께 식별한다면 나는 이것을 다시 헤아려 보겠습니다. 밈, 단단함, 거침, 무거움, 지탱,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뜨거움, 차가움, 흐름, 응집입니다. 이 순서로 거듭거듭 반복해서 식별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아주 빨리 식별할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친 방법으로 바꾸어서 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순서입니다. 그래서 땅, 물, 불, 바람의 순서대로 다시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땅의 요소,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물의 요소, 흐름, 응집. 불의 요소, 뜨거움, 차가움. 바람의 요소, 밈, 지탱의 순서로 다시 수행하십시오. 이와 같다면 왜 당신은 밈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칩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실천적으로 많은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밈의 특성은 매우 쉽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밈은 다른 요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밈 이런 식으로 수행하면 다른 요소들도 천천히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가야만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흐름과 응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만져서 알 수 있는 실제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져서 알 수 있는 대상은 흙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지면 여러분은 이것이 흐름인지 아닌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만져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몸의 문 인식 과정으로 흐름과 응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흙의 요소인 단단함은 만약 우리가 만지면 단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 요소를 만지면 뜨거움이나 차가움을 느낄 수 있고 바람의 요소를 접촉하게 되면 움직임, 미미나 지탱의 특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흐름과 응집은 쉽지 않고 그들은 만져서 알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러분이 그것들을 식별하려면 다른 특성들이 두드러질 때 식별하면 그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2가지 특성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흐름, 응집, 뜨거움, 차가움, 밈, 지탱입니다. 이 순서대로 거듭해서 수행하십시오. 만약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흐름, 응집, 뜨거움, 차가움, 지탱, 밈의 순서로 수행하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여러분은 이 특성들을 매우 빨리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단단함에서부터 빔까지 모두 12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12개의 특성들을 몸 전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한 차례입니다. 1회입니다. 1분에 2회 혹은 3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매우 빨리 식별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온몸을 전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모습을 서서 몸 전체를 보는 것처럼 보십시오. 몸을 전체적으로 보는 동안 여러분의 주의를 여기저기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온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는 동안 특성들을 하나씩 식별해야만 합니다.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흐름, 응집, 뜨거움, 차가움, 지탱, 밈으로 거듭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 특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의 동시에 볼 수 있으면 그때 4개의 그룹으로 전환하십시오. 4그룹은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을 땅의 요소로, 흐름, 응집을 물의 요소로, 뜨거움, 차가움을 불의 요소로, 지탱, 밈을 바람의 요소로 이와 같이 해서 땅, 물, 불, 바람, 땅, 물, 불, 바람 이런 식으로 4대 요소를 식별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집중을 계속해서 개발할 때 여러분은 몸을 볼 수 없고 오직 4대 요소에 결합된 무더기, 구름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4대 요소 대상에 집중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중이 더욱더 개발되면 그때 여러분은 온몸이 하얀 형태 또는 회색빛 연기 색깔의 형태로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연기 색깔의 형태 안에서 4대 요소를 계속해서 식별해야 하고 만약 여러분이 그 연기 색깔의 형태 안에서 4대 요소에 집중을 계속할 수 있으면 그 연기 색깔이 면화솜 같은 하얀 색깔로 바뀔 것입니다. 그 하얀 색깔의 형태에서 계속해서 4대 요소를 식별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식별해야 할까요? 어떤 수행자들이 그 하얀 형태에서 4대 요소를 식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만약 그들이 그 하얀색 형태에서 4대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일반적으로 단단함을 온몸에 걸쳐서 식별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하얀 형태에서 역시 단단함을 식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얀 형태 안에서 단단함과 거침 2개를 식별하도록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천천히 하나씩 더해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얀 형태에서 12개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매가 충분한 수행자들은 그것을 분명하고 쉽게 이해합니다. 그 하얀 형태는 4대 요소의 그룹일 뿐입니다. 그들은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하얀 형태에 집중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대 요소 대상에 대한 집중이
점차로 개발되면 점차로 얼음 덩어리나 혹은 유리 같은 투명한 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 투명한 몸일까요? 이것에 대해 청정도론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5가지 투명한 요소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눈 투명 요소, 귀 투명 요소, 코 투명 요소, 혀 투명 요소, 몸 투명 요소, 모두 5가지 투명 요소가 있습니다. 빨리어로는 빠사다 루빠라고 합니다. 5가지 빠사다 루빠입니다. 그것들은 거울처럼 투명합니다. 이것은 청정도론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할 때 그곳에 만약에 많은 안개가 있다면 앞유리에 하얀 덮개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을 볼 수 있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삼매는 궁극적인 실제를 볼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인 실제를 보기 전에 하얀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얀 형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단지 4대 요소의 그룹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궁극적인 실제를 통찰하지 못합니다. 점차로 여러분의 삼매가 더욱 깊어질수록 투명한 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진짜의 궁극적인 실제의 단계입니다. 진짜의 뜻은 이것이 궁극적인 물질을 보는 첫 번째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그 투명한 형태에서 여러분은 다시 4대 요소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투명한 몸 안에서 4대 요소 대상에 집중을 전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삼매가 개발될수록 그 투명한 몸에서 강력하게 빛나는 빛이 발산될 것입니다. 그 투명한 몸은 강력한 빛을 발산시킬 것입니다. 그 빛의 도움으로 만약 여러분이 30 이상을 식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30 이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이 궁극적인 실제를 보고자 한다면 그 투명한 형태에서 다시 공간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 비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충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행자들 같은 경우는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파옥에서 파옥 명상 스승들께서는 그런 수행자들에게 이 4대 요소 수행을 대신 수행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와 같이 1분에 2회나 3회 정도의 12가지 특성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빨리 4대 요소를 식별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강력한 그 빛을 발산하는 투명한 그 몸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삼매가 개발되게 되면 그때 이제 30 이상을 식별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30 이상을 식별해서 이제 이 뼈를 식별하게 한 다음에 그 하얀 뼈를 대상으로 해서 흰색 가시나 그리고 이제 다른 이 오줌을 대상으로 해서 노란색 가시나 피를 대상으로 해서 빨간색 가시나 그리고 이제 머리칼이나 혹은 담즙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검은색 가시나를 식별하게 해서 그와 같이 이제 선정 삼매를 본삼매를 개발하게 그와 같이도 이제 변형해서 이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직 이제 그 아나파나사티 수행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이제 그와 같이 권장을 합니다. 그 투명한 형태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 투명한 형태에서 다시 공간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공간을 볼까요? 예를 들어 여기를 보십시오. 한 손을. 여러분의 손을 보십시오. 이제 등을 한번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주의 깊게 여러분의 손을 보면 그곳에서 작은 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구멍에서 몸털이 나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그 투명한 몸에도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공간을 지혜의 빛으로 통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지혜의 빛은 매우 밝을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공간을 볼 것입니다. 그 공간을 보자마자 여러분은 깔라빠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하는 단계이고 다시 여러분은 각각의 깔라빠에서 4대 요소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심자에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깔라빠들은 매우 작고 일어나자마자 곧 사라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지 않도록 무시해야 합니다. 그때 오직 요소만을 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씩 시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단단함을 식별하고 하나의 깔라바 안에서 단단함을 식별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뜻은 깔라바의 몸 전체를 말합니다. 그 전에 단단함을 이미 식별했기에 몸 전체에서 단단함을 식별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한 깔라바에서 단단함을 다시 식별합니다.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와 같이 식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셀 수 없는 많은 깔라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깔라바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깔라바에서 여러분은 단단함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몸 전체에서 단단함과 거침을 식별하고 한 깔라바 안에서 다시 단단함과 거침 두 개를 식별하십시오. 그리고 세 개를 함께, 네 개를 함께 이런 식으로 식별하면 한 깔라바 안에서 4대 요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깔라바 안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단단함, 거침, 무거움이 한 그룹이고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이 한 그룹입니다. 만약에 단단함, 거침, 무거움 그룹이 선명하면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운 그룹은 선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깔라바 안에서 여러분은 두 개의 특성을 한꺼번에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립하는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세 개의 벽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흙벽돌이고 다른 하나는 벽돌이 되기 전 상태이고 다른 하나는 완성된 굳은 벽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개를 함께 비교한다면 건조되기 전에 진흙벽돌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중간 부분은 단단합니다. 그러나 이미 완성된 벽돌의 중간은 매우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할 때 이것은 부드럽고 이것은 단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흙벽돌이 물론 부드럽지만 거기에도 약간의 단단함이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매끄러움과 거침도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 반대됩니다. 여기 이것, 거친 천이 있습니다. 여기 이 천은 매끄럽습니다. 아마도 이것도 또한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일론과 비교한다면 나일론은 더 매끄럽고 이것은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비교할 때 매끄러움과 거침이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무거움과 가벼움도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 깔라바 안에는 두 개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단단함, 거침, 무거움이 나타난다면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이 나타난다면 단단함, 거침, 무거움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흐름과 응집, 한 깔라바는 강과 같지 않아서 흐르지 않습니다. 오직 물기만 있고 응집의 특성이 두드러집니다. 흐름도 약간의 물의 특성으로 있지만 강의 흐름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강의 흐름처럼 나타나는 것을 몸 전체에서 깔라바를 보기 전에 식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뜨거움과 차가움, 물의 요소입니다. 만약 뜨거움이 선명하면 차가움은 분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입자에서 이 작은 입자 안에서 두 개의 특성을 함께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도일 뿐입니다. 아마도 이곳은 따뜻하고 그리고 아마도 바깥은 차가울 것입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그 물건인 것 같아요. 안은 따뜻하고 바깥은 차가운 거. 물론 이것이 차가울지라도 거기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또한 따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전히 온도가 있습니다. 만약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갈 때 만약 온도가 내려가면 우리는 차갑다라고 부르고 올라가면 뜨겁다라고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뜨거움과 차가움을 고정할 수 있을까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덜 춥고 덜 뜨겁고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만약 열이 있다면 차가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차가움이 존재하면 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성입니다. 지탱과 밈은 바람의 요소입니다. 지탱과 밈 두 개 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해서 단단함, 거침, 무거움, 흐름, 응집, 뜨거움, 지탱, 밈이 하나이고 또는 단단함, 거침, 무거움, 흐름, 응집, 차가움, 지탱, 밈이 하나입니다.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흐름, 응집, 뜨거움, 지탱,
밈이 하나이고 또는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흐름, 응집, 차가움, 지탱, 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가 아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이 8가지 특성을 각각의 깔라빠 안에서 주의 깊게 식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지수합봉 4가지가 총 12가지 특성이 있는데 깔라빠 안에서는 한 깔라빠 안에서는 12가지 특성을 볼 수가 없고 8가지 특성만 볼 수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반대되는 특성이 있을 때는 없기 때문에 단단한 거친 무거움이 있을 때는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이 없어요. 그래서 3개가 제외되죠. 그리고 이제 뜨거움과 차가움이 있을 때 뜨거움이 있게 되면 차가움이 없고 차가움이 있게 되면 뜨거움이 없고 그래서 이와 같이 4개가 제외돼서 총 이제 8가지를 한 깔라빠 안에서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흐름과 응집은 동시에 식별할 수 있고 지탱과 밈도 그 깔라빠 안에서 동시에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가 아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이 8가지 특성을 각각의 깔라빠 안에서 주의 깊게 식별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각각의 깔라빠 안에서 식별한다면 그 다음에는 눈의 문, 귀의 문, 코의 문, 그리고 혀의 문, 몸의 문으로 가십시오. 만약 우리가 눈의 문에서 이 깔라빠들을 나눈다면 투명한 것과 투명하지 않은 것 2가지가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것을 불투명 깔라빠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깔라빠와 불투명 깔라빠입니다. 6문에서 6가지 문에서 투명한 깔라빠 안에서 4대 요소를 식별하고 불투명한 깔라빠 안에서도 4대 요소를 식별하십시오. 거듭거듭해서 식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4대 요소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훈련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동시에 식별할 수 없다면 거듭해서 반복해서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4대 요소를 각각의 깔라빠 안에서 동시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동시에 4개 요소를 각각의 깔라빠 안에서 볼 수 있다면 이런 형태의 삼매, 집중을 사마타 수행의 마지막 단계이자 윗바사나 수행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대 요소 수행하는 것을 이 2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사마타 수행, 그리고 또 하나는 윗바사나 수행. 그래서 이 단계가 이제 사마타 수행의 끝이고 윗바사나 수행의 시작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의 시작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각각의 깔라빠 안에서 색깔과 냄새, 맛, 영양소, 생명 기능 등을 식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눈의 문, 앞문에서 54개, 이게 이제 54라고 했는데 나중에 2010년도 이후에는 이 54를 63으로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생명 기능 구원소 를 그 깔라빠를 빼서 이 그 54였는데요. 나중에 2010년도 이후에 다른 분들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생명기능 구원소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63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귀에문 54, 코에문 54, 혀에문 54, 몸에문 44. 몸의 문은 이제 몸의 문에서는 다른 문에서는 이 투명한 깔라빠가 2개씩인데 몸의 문은 이제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가 포함되지 않아요. 심장 54 등 궁극적인 물질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의 단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은 이거는 이제 좀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까야빠사다. 까야빠사다는 이제 몸 감성 물질입니다. 까야빠사다는 신식의 토대입니다. 몸 의식의 토대입니다. 신식은 까야빠사다의 의지에서 일어납니다. 안식은 눈토대의 의지에서 일어납니다. 이식은 귀토대의 의지에서 일어납니다. 비식은 코토대의 의지에서 일어납니다. 서식은 혀토대의 의지에서 일어납니다. 신식은 몸토대의 의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의 다른 토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궁극의 정신을 식별하기 원하면 이들 토대는 매우 중요합니다. 눈토대 식별 없이 만약 여러분이 안식을 식별한다면 그것은 피상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눈토대의 의지에서 7가지 정신 요소들과 함께 안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예를 들면 파사, 접촉과 외다나, 느낌, 산냐, 인식,
쨌다나, 의도, 에까까따, 일념, 지있다, 생명기능, 마나시카라, 주의입니다. 이들 7가지는 보편적인 정신 요소입니다. 이들 7가지 보편적인 정신 요소와 함께 안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두 8가지 정신입니다. 이 8가지가 눈토대의 의지에서 일어납니다. 이 8가지 정신을 보지 않고서 만약 여러분이 윗바사나를 수행한다면 여러분의 윗바사나 수행은 피상적일 뿐입니다. 각각의 깔라바에서 궁극적인 물질을 보지 않고서 만약 여러분이 윗바사나를 수행한다면 그 윗바사나는 역시 피상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정도론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청정도론은 위대한 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초심자는 이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경전과 주석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경전과 주석서들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붓다고사 반테는 아주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스리랑카인이 아니라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리랑카 마하테라드 큰 스님들은 이 청정도론을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책입니다. 스리랑카 마하테라들은 그의 책을 읽었을 때 그들은 그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위대한 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심자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정도론을 읽기 전에 약간의 기초를 위해 아비담마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적어도 28가지 종류의 물질, 어떻게 깔라바로 일어나는지, 몇 가지 깔라바가 있는지, 그리고 52가지 마음부수, 89가지의 마음의 종류 등등 여러분은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들의 인식 과정은 어떤지 알기 위해서 시도해야 합니다. 인식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윗바사나를 수행한다면 여러분의 윗바사나는 역시 피상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정신과 물질을 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마하사티파타나 숫다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띠 이자땅마 까에 까야 누파시 유하라띠 바히타와 까에 까야 누파시 유하라띠 이자따 바히타와 까에 까야 누파시 유하라띠. 그러면 그는 안으로 몸을 몸으로 통찰하면서 머문다. 또는 그는 바깥으로 몸을 몸으로 통찰하면서 머문다. 또는 그는 둘 다 안과 밖의 몸을 몸으로 통찰하면서 머문다. 무엇이 몸입니까? 이 번역은 많은 수행자들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빠띠삼비다 마카에 의하면 헤탈도론이라고 합니다. 사리푸타 반테께서는 이 몸에 대해서 2가지의 종류의 몸, 즉 나마카야와 루파카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마카야, 루파카야. 무엇이 나마카야의 뜻일까요? 나마는 정신이고 루파는 물질입니다. 까야가 무엇입니까? 나마는 물론 까야도 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결합된 물질 또는 정신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독립적으로 그것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룹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그룹을 일러 까야라고 합니다. 이 까야를 몸으로 번역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서양인들과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 그들은 몸도 맞다고 하는데 그들이 이해하는지 어쩐지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서 까야의 뜻은 그룹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룹으로 함께 일어납니다. 하나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작은 입자인 깔라바도 최소한 8가지 종류의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깔라바 안에는 적어도 지수, 합봉, 색깔, 냄새, 맛, 영양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이것이 최종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룹으로만 일어납니다. 같은 방식으로 정신도 예를 들면 안식, 즉 안문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적어도 8가지 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그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도 그룹으로 일어납니다. 물질도 그룹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빠까야, 나마까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빠까야와 나마까야를 식별하는 동안 여러분은 내부에서 먼저 식별해도 되고 외부에서 먼저 식별해도 됩니다. 그러나 많은 수행자들은 내부에서 먼저 식별합니다. 외부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정신은 식별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약간 좀 그거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아니짜, 두카, 아나타로 이렇게 이제 그 통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서 이 그 파옥사이더께서 이제 강조하신 부분은 물질이 깔라파로 일어나고 사라질 때 이 한 깔라파 안에 최소 8가지 물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8가지 한 깔라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동안에 그와 동시에 거기에서 그 각각의 8가지 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이것을 봤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은 무상이다라고 우리가 통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지 못한 상태에서 무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으로, 피상적으로 그걸 무상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생각으로 윗바사는 한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까야 누빠시 이하다 했듯이 그러니까 몸으로 관찰하면서 머문다 하는데 이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 헷달도론 그 빠티상비다 마카에서 사리푸타 반테께서 말씀하신 그 몸에는 2가지 이 누빠까야와 물질의 몸과 그 나마까야 정신의 몸이 있다. 그래서 이 정신도 이 몸으로 관찰할 때 이 정신이 일어날 때 정신도 이제 그 하나의 마음에도 이제 8가지 최소 7가지 이 마음 부스하고 마음까지 해서 이제 8가지 정신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정신이 일어날 때 그것들이 이제 일어날 때 거기에 있는 마음 부스 7가지와 그다음에 그 마음 하나 이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을 아니자로 이제 통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깔라빠의 일어남과 사라짐 그리고 정신이 이 인식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문 인식 과정에서 17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17가지의 마음 순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서는 이것이 이제 진정으로 윗바사나 그것은 무상으로 통찰한다는 것은 그냥 이 껍데기 수박 하는 식의 그러한 윗바사나 수행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즉 피상적인 윗바사나 수행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파우사이더께서 이제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행자들은 내부에서 먼저 식별합니다. 외부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정신은 식별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자로서 일반적으로 식별해야지 하나씩 자세하게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식별 영역입니다. 각각의 사람들의 정신 하나씩 식별하는 것은 부처님의 식별 영역이지 제자들의 식별 영역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씩 자세하게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처님께서는 어떤 명상 주제가 수행자에게 적당한지를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습관적인 경향, 아사와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생에서 그들은 습관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우스갯말을 합니다. 그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지합니다. 그들은 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습관적인 행동 또는 습관적인 경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많습니다. 성내는 기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착이 많습니다. 모든 재산에 대해서 집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기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기질을 또한 이해합니다. 이제 그들은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욕심도 없고 성냄도 없고 라가도 없고 도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와 그녀는 이런 기질이고 저런 기질이다 라고 이미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사와가들, 제자들은 꿰뚫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자 하면 한 종류의 신통력을 전문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을 뿌라찌따 윗자냐냐 아빈냐냐라고 합니다. 타신통입니다. 타신통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능력. 그러자면 그들은 10개의 가시나와 팔선정을 14가지 방법으로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마도 성공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제1의 비쿠는 아누루타 반테입니다. 그는 부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대열반을 이루기 직전에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 완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초선정에 들어가고 이선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삼선정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제1입니다. 아누루타 반테 부처님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와가 제자들은 윗바사나를 수행할 때 반드시 외부의 정신은 하나씩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식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부로 외부로
그리고 다시 내부로 외부로 둘 다 함께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한 번의 자선 시간에 내부로 혹은 내부로 몇 분 혹은 며칠 또는 몇 달간 내부로 부지런히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외부로 이것도 또한 아마도 며칠 정도 그리고 한 번의 자선 시간 안에 내부로 외부로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수행하는 동안에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근처의 내부로 외부로 궁극의 정신과 물질 그리고 약간 더 멀리 마치 맺다 수행하는 것처럼 내부로 외부로 궁극의 정신과 물질을 천천히 30일 세상까지 확장해서 식별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수행자가 윗바사나 수행할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생물과 무생물 둘 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외부를 식별하고자 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여기 근처에 옷감입니다. 이 옷은 매우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만지면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뜨거움, 차가움, 밈, 지탱, 흐름, 응집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4대 요소를 여기서 식별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4대 요소를 식별하기 전에 여러분은 4대 요소, 궁극적인 물질을 내부에서 먼저 식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지혜 빛의 도움으로 주의를 이제 근처입니다. 여기로 기울여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천이죠. 이 천에 주의를 기울여서 4대 요소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옷감은 보지 못하고 오직 작은 입자, 깔라바를 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깔라바를 분석하면 여러분은 각각의 깔라바에서 8가지 종류의 물질, 지, 수, 화, 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만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것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지를 여러분은 깨뜨려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한 깔라바 안에는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불의 요소는 새로운 세대의 깔라바를 생성합니다. 이 깔라바를 여러분이 분석하면 역시 8가지 종류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8가지 중에 또한 불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불의 요소는 온도입니다. 이 불의 요소 또한 새로운 세대의 깔라바를 생성합니다. 이 방식으로 무생물 세계에서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물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도 옷감이고 어제도 옷감이었고 내일도 역시 옷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만약 그들이 새로운 세대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점차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의 물질을 식별한 다음 여러분은 다시 내부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부로 외부로 두세 번 반복한 다음 마루에서 4대 요소 등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로 외부로 전체 무생물 세계까지 물질을 식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산과 나무들을 볼 수 없고 오직 작은 입자만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입자를 분석하면 8가지 종류의 물질들도 동일합니다. 무생물의 세계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궁극의 정신과 물질을 식별하면 그러나 궁극의 정신을 식별하는 것은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외부로 여러분은 다른 단계로 가야 합니다. 다른 단계로 가기 전에 여러분은 궁극의 정신을 완전히 식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신을 식별하는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4대 요소 명성수행법의 이 비프가 보기에는 다 완벽하게 한 건 아닌데요. 1차인 것 같아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